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의 요리사 루이 씨가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며 겪게 된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요리를 하는 요리사 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로 일하면서 수많은 요리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요리의 완벽함만을 추구하며 단 하나 맛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정교한 기술을 다듬는 것이 저의 요리 철학이었죠. 요리는 단지 음식이 아닌 예술이라고 생각했고 그 예술은 늘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제 요리에 대한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요리를 배웠지만 정작 제 가슴 속에는 공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요리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지만 제가 만드는 음식이 그저 맛있고 아름답기만 할 뿐이었죠. 과연 내 요리는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시아의 요리 문화를 탐방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시아의 강국인 일본에 가서 일본의 요리 문화를 탐방하며 어느 정도인지 보기로 했습니다. 요리의 깊은 맛을 찾아 일본의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다녔지만 결국 저의 욕구를 채워주는 음식을 찾기는 쉽지 않았으며 음식마다 겉만 화려하고 맛의 깊이를 찾기란 영역 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일본에서의 일정을 정리하고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려 공항으로 향했고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항공기는 중국이 아닌 한국에 잠시 비상착륙을 해야 했었던 것이었죠. 장마로 비는 점점 더 거세게 퍼부으며 몰아닥쳤고 항공사에서는 3일 정도 결항이 예상된다며 잠시 한국에서 머물 것을 권유하는데 그 순간 마음이 갑갑해지며 답답해졌습니다.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여긴 뭘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할 수 없이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놀랍게 한국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공항부터 도시가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가 하고 의아해하며 예약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무심코 TV를 켰습니다. TV에서는 백종원이라는 한국 셰프가 시골들을 방문하며 맛집들을 탐방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을 보았는데 보다 보니 슬슬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 음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김치, 그것이 전부인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계속 방송을 시청하며 보고 있는데 순두부찌개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갑자기 왕성한 호기심이 생겨 호텔 직원을 호출하여 저곳이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차로 2-3시간 정도 거리로 충청남도 청양의 한 시골 마을이라고 하였습니다. 호텔에 머물러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 식당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왕 한국에 왔으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호텔 측에 요청한 안내와 통역을 해줄 분과 만나 택시를 타고 청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제게는 좀 낯설었습니다. 한국을 와서 공항을 보고 도시 고층 건물과 세련된 거리가 가득한 서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저 고요한 산과 들판,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작은 집들이 전부였죠. 그렇게 도착한 마을은 조용하고 한적했으며 어딘가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여기서 어떤 맛을 기대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마을을 조금 걸어다니던 중 제가 TV에서 보았던 그 허름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지붕 밑에 그냥 대충 걸어놓은 간판이었는데 안내분이 대일식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스러운 글씨와 작은 가게의 모습은 정말 낯설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식당을 살펴보았고 안내분의 안내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소박한 나무 탁자와 오래된 식기들이 놓여 있었고 오랜 시간 운영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주방 한쪽에서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오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오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이리 와서 앉으라는 손짓으로 웃으며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주저하며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과연 이런 곳에 음식이 맛이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 벽에 붙은 게 메뉴판 같은데 죄다 한국말로 되어 있고 외국인을 위한 배려 따위는 없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을 데려온 게 정말 신의 한 수였구나 생각하며 이 집 메뉴를 물어보았습니다. 메뉴는 순두부찌개와 된장찌개가 점심 메뉴이고 술안주로 닭도리탕, 삼겹살 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식당 메뉴가 이렇게 없어도 되나 하고 조금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프랑스의 식당들은 손님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 못해도 10가지 이상의 메뉴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메뉴가 없다니? 손님이 선택할 수 없는 식당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온 이상 어쩔 수 없었기에 된장찌개와 순두부찌개를 하나씩 시켜보았습니다.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고소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냄새를 음미하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드디어 할머니가 작은 쟁반에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다양한 김치 등 밑반찬과 누룽지를 들고 와서 제 앞에 가져다 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밥이 나오기 전에 한번 맛보라면서 권하시는데 저는 약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밍숭맹숭한 쌀튀김 같은 누룽지는 정말 볼품조차 나지 않아 저는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음식 문화구나 하고 입안에 넣는 순간 잠깐 멈칫하며 저는 살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이 과자 같은 누룽지가 제 입안에 침을 고이게 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가고 있을 때쯤 다시 메인 음식을 내어왔습니다. 하얀 쌀밥, 된장찌개, 순두부찌개가 뜨거운 김을 모락모락 뿜어내며 제 코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음식의 모양새는 제 미쉐린 레스토랑의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저는 먼저 된장찌개의 국물을 한술 떠서 맛을 보는데 첫 입에 퍼지는 구수한 맛에 놀랐습니다. 짠맛과 단맛, 그리고 된장의 깊은 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먹어왔던 정교하고 복잡한 요리들과는 달리 국물 안에 담긴 재료들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은 복잡하면서도 제 혀끝을 간지럽히듯 지나가며 마음마저 따뜻하게 했습니다. 입안에서 채소와 된장이 한 쌍의 무용수가 춤을 추듯 어우러지며 느껴지는 감칠맛이 혀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 순간 이 국물은 단지 재료들로만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재료들 같은데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 하고 한동안 멍 때렸습니다. 저는 다음 음식들도 점점 기대가 되기 시작했으며 물로 잠깐 입안을 헹구어냈습니다. 다음은 순두부찌개. 제가 수저를 들어 살살 저어 맵기가 가득한 순두부를 담아 한 입 머금었습니다. 와우, 이건 또 무슨 맛이지? 된장찌개와는 또 다른 환상의 조화로움이 제 입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두부와 매콤한 찌개의 조화와 그 매콤을 달래주는 계란의 향연은 제 마음을 훔치기 충분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예전에 미국에서 한인식당에서 먹어보긴 했지만 제가 아는 맛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엇으로 간을 했건 단순한 요리로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모를 진한 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왜 한국 음식을 몰랐지 하면서 저는 점차적으로 한국 음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놓인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오이 무침 등 반찬들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 씹을수록 그 맛이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과 함께 고춧가루와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어 개운한 맛을 더해주었고 오이 무침은 알싸한 맛과 아삭함, 그리고 오이 특유의 향이 복합적으로 입안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매운 김치만 생각하며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 다른 반찬들은 무시했는데 반찬 하나하나에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각각 다른 맛이 오묘하게 어우러지니 놀랄 수밖에요. 한 그릇 한 그릇 하나하나의 음식에 담긴 깊은 맛과 그 속에 전해지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영원함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끝없이 불타오르는 도전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런 맛이 있다니라는 생각에 저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놀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다 먹고 할머니가 한가할 때까지 기다려 음식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선뜻 알았다고 하시며 점심시간이 끝나면 잠깐 여유가 있으니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 주방 이곳저곳을 어깨너머로 살펴보고 할머니의 움직임을 주시하였습니다. 아까는 몰랐지만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으로 작은 주방의 모습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방 한켠에 놓인 오래된 도자기 항아리에서는 김치와 된장의 깊은 향이 은은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담긴 것은 미쉐린 레스토랑의 화려한 기술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할머니께 조용히 다가가 여쭤보자 그것은 긴 세월과 정성이 담긴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지 하며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담긴 손맛이라고 하시면서 누군가가 맛있게 먹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 때 또 다른 맛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된장은 내가 몇 년 동안 직접 담근 거고 매년 가을이면 뒷마당에서 메주를 띄우고 한 달 넘게 정성 들여 발효시키는 것이고 찌개에 들어가는 채소도 우리 집 텃밭에서 길렀다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마치 긴 시간 동안 숙성된 된장처럼 깊고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는데 거친 손끝에는 요리사의 칼집이 아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그 손으로 한 해 한 해를 담아 만들어낸 요리가 바로 오늘 제가 먹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요리를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요리에서 느낀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바로 그 마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가장 귀한 식재료와 정교한 기술로 음식을 만들어 왔지만 이곳의 음식에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선 어떤 온기가 느껴졌으며 그것은 마치 생선에 담긴 바다의 내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음식에 담긴 정성, 그리고 먹는 이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음식의 기본이었습니다. 문득 저는 제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셰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와 감흥을 여기 한국의 조그만 마을의 조그마고 허름한 식당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음식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재료들이 제각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고 그 이야기들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묵직하게 제 마음에 다가와 한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제가 음식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맛인지 조금 느껴지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처음으로 요리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낮고 진중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맛이 아닌 이 안에는 시간, 노력, 그리고 정성이 모두 담겨 있다고 말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고 요리란 그저 맛과 모양의 완벽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쳐왔던 음식의 본질이 바로 이 작은 식당의 접시들에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느끼신 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제 모든 자만심과 완벽주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최고의 요리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요리에 진정한 마음을 담는 법을 잊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들어내던 복잡한 수없이 많은 요리의 기술만 가득할 뿐 누군가를 위한 온기와 배려를 담지 못했던 제 자신이 이제는 막연하고 한없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돌아가기 전 할머니는 작은 도자기 그릇에서 한 잔의 숭늉을 담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다 먹고 나면 이렇게 숭늉 한 잔을 마셔야 속이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씀을 듣고 숭늉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마치 오랜 시간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입안에 퍼지는 숭늉의 구수함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며 지금까지 바쁘게 지내온 저의 불안하고 흔들리던 마음과 자존감이 서서히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방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식당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리에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그 간단한 진리 속에 저는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어떤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 했으며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 음식들에 담겨있던 진심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이제 요리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새롭게 단장했고 화려함을 앞세웠던 과거와는 다르게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으며 레스토랑의 메뉴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메뉴도 단순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화려하고 복잡한 요리였다면 이제는 그저 소박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요리를 내놓기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감성을 프랑스의 요리에 가득 담아내려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님들이 식사를 마칠 때마다 셰프는 이 요리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만났던 할머니와 그녀의 식당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의 된장찌개와 순두부찌개, 그리고 반찬들에 담긴 깊은 맛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설명하면서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도 그냥 제 아집의 인생으로 살았을 거라고. 그 후로 저는 매일매일 요리할 때마다 할머니와 나누었던 대화와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최고의 요리 기술이 아닌 음식을 만드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요리에 열정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제는 제가 만든 요리가 단순히 아름답거나 맛있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이들의 마음에 진정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손님들이 식사 후 그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제게 알려주신 진심의 요리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해 나갈게요. 그렇게 저의 요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최고급 재료와 기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정성 어리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한 끼 한 끼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배운 그 진심을 저는 매일의 요리 속에 담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짧은 시간은 저의 요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작은 나라지만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대단하고 멋진 나라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본 백종원 셰프가 나오는 흑백 요리사를 즐겨보며 나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한국에 가서 도전해봐야겠다는 굳은 다짐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요리에 대한 열정을 안고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던 프랑스 파리의 요리사 루이 씨의 감동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